잘 살아. 나랑 있으면 내 인생까지 망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이혼합 의서를 내밀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빚쟁이에 쫓기던 그 밤 33세 아내는 울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재벌 회장이 된 그 남자가 시골 재래시장에서 김밥을 파는 여자를 발견합니다. 거칠어진 손, 깊어진 주름, 그런데 손목 안쪽 화상 자국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과 똑같은 눈매를 가진 19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20년의 비밀이 이제야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충남 서산 신규 물류센터 준공 시차를 마친 성진그룹 회장 강태준이 뒷좌석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행비서 정기택이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고 검은색 세단은 서울을 향해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서산 시내 구간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우회 경로를 잡았는데 재래시장 쪽 이면도로입니다. 경호원이 운전석에서 백미러를 힐끗 보며 보고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차는 좁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시장 입구가 가까워지자 창밖으로 낡은 천막들과 좌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에어컨 틈새로 스며들었고 확성기에서 터져나오는 호객 소리가 차 안까지 울렸습니다. 태준이 갑자기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세워. 정기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여기서요? 잠깐 내린다. 태준이 문을 열고 내리자 정기택이 따라 내리려 했지만 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혼자 갈 테니 차에서 기다려. 사업 초창기 전국 재래시장을 돌며 건설 자재를 유통하던 시절의 감각이 발끝부터 되살아났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는 태준의 발걸음이 좌판 한가운데에서 멈추었습니다. 낡은 파란 천막 아래 한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깊이 파놓은 주름, 거칠어진 손마디, 그런데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그 버릇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여인의 왼쪽 손목 안쪽에 멈추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남아있는 화상 자국. 신혼 시절 끓는 된장찌개를 쏟아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태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윤서영이라는 확신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시장 기둥 뒤에 선 태준이 주먹을 꽉 쥐고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단골 어르신에게 김밥 2줄을 건네며 잔돈을 세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영 옆에서 교복 대신 앞치마를 두른 키 큰 청년이 도마 위에서 단무지를 썰고 있었는데 청년의 이마 라인과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지만 태준은 그것이 누구를 닮은 것인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감각만이 태준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 정기택이 시장 안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태준이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며 돌아섰습니다. 차에 다시 탄 뒤에도 태준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신 겁니까? 아니다. 기태가. 태준이 창밖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김밥집 여자 이름이 윤서영인지 확인해라. 생활 형편하고 가족관계를 주변 사람들한테 조용히 물어봐서 파악하고. 정기택은 태준의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더 묻지 않고 태블릿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2시간 반 동안 태준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35의 태준은
대학 선배의 보증을 믿고 뛰어든 건축자재 수입 사업이 외환위기 여파의 통째로 무너지면서 3억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거래처가 줄줄이 문을 닫았고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들이닥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 서영까지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 태준을 짓눌렀습니다. 서영은 동네 약국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자기 적금까지 해약해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이 여자를 데리고 있으면 함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태준이 부엌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랑 있으면 내 인생까지 망한다. 잘 살아. 서영이 합의서를 밀어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잘 살라는 사람이 할 짓이야? 같이 갚으면 되잖아. 같이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네가 안 해주면 나는 더 무너진다.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영은 밤새 실랑이를 벌였지만 다음 날 아침 결국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영이 도장을 찍은 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이 사람 곁에 자신까지 매달려 있으면 둘 다 무너진다는 판단이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고 한 달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숙려 기간 중 서영은 멈추지 않는 구역질의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영은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지만 빚더미에 쫓기는 태준에게 아이까지 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뒤 서영은 본가인 대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서산까지 내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혼 후 태준은 채무를 피해 지방을 전전하다가 부산에서 건설 현장 자재 납품업에 뛰어들었고 정부의 대규모 사업 발주 시기와 맞물려 3년 만에 빚을 갚고 5년 만에 중견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성진그룹을 일군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재기에 성공한 직후 태준은 서영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서영은 주소지를 지우고 사라진 뒤였고 친정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의 형제도 없었습니다. 흥신소까지 동원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밤 정기택이 서재문을 노크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윤서영 씨 본인이 맞습니다. 이혼 직후 서산 외곽 임대주택에 정착했고 식당 보조, 공장 일용직을 전전하다 10여 년 전부터 시장에서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야? 정기택이 보고서를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웃분들 말로는 아이가 혈액형이 드문 종류라 아플 때마다 피를 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희귀 혈액형이라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 순간에는 그 의미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아의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19살, 이름은 강하준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혼 당시 서영과의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생년월일이 언제지? 정기택이 날짜를 읊었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깨물며 날짜를 거꾸로 세웠습니다. 이혼 전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영이가 혼자 출생신고를 했는지 아이 아버지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현지에서 파악해. 단 서영이한테도 아이한테도 절대 접촉하지 마라. 태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태준은 그 떨림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정기택이 나간 뒤 태준이 서재 책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 전 서영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 초반 서영의 웃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던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장에서 김밥 옆에 서 있던 청년의 이마 라인이 사진 속 자신의 젊은 시절과 포개지는 것을 그제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임신을 숨기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을 가능성, 서산까지 내려가 20년 동안 김밥을 팔며 아이를 키운 세월의 무게가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잘 살라고 밀어낸 그 한마디가 실제로 서영에게 어떤 삶을 안겼는지를 태준은 이 밤에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산의 작은 임대주택 거실에서 서영이 하준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전교 3등이면 잘한 거 아니야, 엄마? 하준이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물었습니다. 잘한 거지. 근데 의대는 이것보다 더 올려야 한다. 알지? 알아요. 하준이 성적표를 도로 받아들고 자기 방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하준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 서영이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최소한의 처치만 받고 퇴원해야 했고 어린 하준은 그날 밤 서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엄마 같은 사람 치료해 줄 거야. 그날 이후 서영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과를 단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정기택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보고서를 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윤서영 씨는 이혼 직후 서산에 정착해서 혼자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주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이웃들은 남편과 사별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물었습니다. 출생 기록 원본은? 법적 절차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태준이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산 간다. 차 준비해. 오전 11시 서산 재래시장에 도착한 태준은 정기택과 경호원을 차에 남기고 혼자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장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고 좌판마다 상인들이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에서 서영이 남은 김밥 재료를 통에 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그림자가 좌판 위에 드리웠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김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초도 채 되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영이 곧바로 표정을 굳히고 등을 돌려 남은 재료를 통해 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서 있든 말든 없는 사람 취급하듯이 서영아. 20년 만에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서영의 어깨가 한순간 굳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있다며. 그 아이가 당신이 잘 살라고 했으니 잘 살았어. 더 볼 일 없다. 서영이 단칼에 말을 잘랐습니다. 양옆 좌판 상인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태준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 발, 두 발 뒤로 밀려나듯 물러났습니다. 시장 입구까지 밀려나온 태준이 기둥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떠난 직후 서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밥통 뚜껑을 닫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통이 기울었고 밥알과 단무지가 좌판 위로 쏟아졌습니다. 건너편 분식집에서 그 모습을 본 순자가 행주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서영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서영은 대답 없이 좌판을 빠져나가 시장 안쪽 공용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고 그 너머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화장실 문 앞에 등을 기대고 앉아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서영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까 그 양복쟁이 누구야? 서영이 충혈된 눈을 손등으로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옛날 사람이야. 신경 쓸 거 없어. 서영은 서둘러 좌판으로 돌아가 철거를 마쳤습니다. 순자는 서영의 두 눈이 벌겋게 부은 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주는 그날 밤 30년간 개인 법률 자문을 맡아온 고문 변호사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남의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은 태준이 서영과 하준의 상황을 설명하자 한정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본인이 동의하거나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야 가능합니다. 출생 기록은 제가 직권으로 가족 서류 열람 신청을 넣을 수 있고요. 태준이 테이블 위 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절차는 그렇다 치고 당장 서영이 생활이 그 모양인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다음 날 태준은 성진그룹 관계사 명의로 서영의 은행 계좌에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세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이었습니다. 이틀 뒤 서영이 장사를 마치고 은행에 들러 통장을 정리하다가 5천만 원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서영이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보낸 데가 어디예요? 직원이 화면을 확인하고 답했습니다. 성진그룹 관계사 명의입니다. 서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 돈 전액 돌려보내주세요. 은행에서 반환 처리가 바로 되지 않자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성진그룹 대표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교환원을 거쳐 수행비서 정기태까지 연결된 서영이 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한테 전해요. 이 돈 당장 도로 가져가라고. 나는 동정받을 만큼 비참하게 산 적 없어. 다음에 또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정기택은 수학이 넘어 서영의 기세에 아무 말도 보태지 못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태준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전액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보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태준이 책상 위에 팔꿈치를 짚고 이마를 감쌌습니다. 한참을 그 자세로 있다가 태준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성격이 변했을 리가 없지. 20년 전 자기 적금까지 깨서 남편의 빚을 갚겠다고 하던 그 자존심이 여전했습니다. 태준이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접근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민정이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동선에 의문이 생긴 것은 며칠 전부터였습니다. 서산 물류센터 시찰 이후 2차례나 추가로 서산을 방문했는데 비서실 일정표에는 개인 일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15년간 재벌 안주인으로서 남편의 사업 일정을 빠짐없이 파악해온 민정에게 이 빈칸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정이 오랜 개인 비서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회장님, 최근 한 달 차량 이동 기록하고 법인카드 쓴 내역 좀 확인해줘. 알겠습니다, 사모님. 오미란은 성진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산에서는 하준이 며칠째 달라진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김밥 재료를 손질하는 칼질이 평소보다 거칠어졌고 밤이면 거실불이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서 돌아온 하준이 식탁에 앉아 서영이 국을 떠주었습니다. 하준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었습니다. 엄마, 순자 아줌마가 그러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엄마한테 왔다 갔다면서요.
서영의 숟가락이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관련된 사람이에요? 하준이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서영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찾아봐야 의미 없다. 하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야 할 칸이 비어있는 그 서류를 하준은 중학교 때 주민센터에서 처음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혼자 품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빈칸을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고는 서류를 다시 접어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태주는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이 거부당하자 우회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서산지역교육청 장학재단에 익명 기부금을 내고 하준 앞으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한정우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 아직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학생을 지정해서 돈을 보내면 나중에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인 쪽에서 문제를 삼을 여지가 큽니다. 태준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무렵 오미란이 태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서산 지역 주유소와 식당 결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진그룹 경리팀 기록에서 회장 지시, 관계사 명의 개인 앞 5천만 원 송금 후 반환 처리라는 메모와 수취인 이름 윤서영을 확인했습니다. 오미란이 민정에게 보고서를 건네자 민정이 태블릿으로 윤서영을 검색했습니다. 태준의 첫 번째 혼인 이력이 화면에 떴습니다. 민정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정은 태준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요즘 바쁘시다. 맞은편에서 밥을 먹던 도윤이 젓가락을 놀리며 대꾸했습니다. 아빠는 원래 바쁘잖아요.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국을 떠서 도윤의 그릇에 부었지만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르는 곳에서 자신과 도윤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민정의 가슴팍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 오미란을 불러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힌 것은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산에 내려가.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는 뭘 하는지, 주변에 누가 있는지 전부 파악해와. 사모님 직접 가시는 건 내가 왜 거기를 가? 네가 가서 손님인 척 김밥이나 사 먹으면서 알아보면 돼. 오미라는 이틀에 걸쳐 서산 재래시장을 드나들며 서영의 장사 시간, 하준의 등하교, 경로, 거주지 위치까지 파악했습니다. 서영이 3년 전부터 시장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민정이 재개발 반대 주민 모임이라는 대목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민정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세호 씨 나야. 서산 재래시장 부지 있잖아. 거기 상업지구 재개발 보고서 하나 만들어서 서산시청에 넣어줄 수 있어? 부동산 개발 컨설팅 업체 대표 장세호가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서산 재래시장이요? 갑자기 거긴 왜? 사업성 검토 차원이라고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고서만 넣어줘. 민정이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시장이 철거되면 서영의 유일한 수입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같은 주 태주는 한정우의 자문을 받아 서영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에 동의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서영과 하준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적었습니다. 서영은 이틀 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부엌 찬장 위에 올려놓고 지나칠 때마다 눈이 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밤 서영이 부엌 테이블에 홀로 앉아 봉투를 뜯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은 장사 준비 대신 순자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순자가 반죽을 치대다가 서영의 얼굴을 보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안 잔 거야? 서영이 순자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았습니다. 순자야, 나 할 말이 있어. 서영이 처음으로 20년 전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빚에 쫓기는 남편에게 아이까지 짐이 될 수 없었던 것,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산까지 내려온 것, 태준이 재벌이 됐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지만 연락하지 않은 것은 돈 때문에 찾아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까지. 순자는 서영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사정은 그렇다 치자. 근데 서영아, 하준이한테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지 않겠어? 그 애가 점점 크면서 궁금해하는 거 너도 알잖아.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어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서영이 내용 증명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사이 민정 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고용한 민간조사업체 직원이 서산에서 하준의 학교 앞과 서영의 집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던 하준이 집 앞 골목에 세워진 낯선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발걸음을 멈추고 차량 번호판을 째려보며 휴대폰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저녁 하준이 밥상을 차리는 서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집 앞에 모르는 차가 서 있었는데 안에서 카메라 들고 있더라고요. 서영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 무슨 차? 검은색 세단이요. 번호 적어뒀어요.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20년간 숨어 살아온 자신의 세계가 누군가에게 들켜버렸다는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밤 서영은 하준과 함께 모든 창문의 커튼을 닫고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이 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감시하는 거야? 태준이 사무실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보낸 사람 아니야. 그럼 누가 우리 집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앉아 있어?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기다려. 전화를 끊자마자 태준이 정기택을 불렀습니다. 서영이네 집 앞에 누가 와서 감시하고 있다. 당장 누구 짓인지 알아내. 정기택이 이틀 만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준 군이 메모한 차량 번호를 추적해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민간조사업체 소속 차량이고 의뢰인 쪽을 따라가 보니 오미란 씨와 연결됩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오미란은 민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가정과 과거 가정 사이의 충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태준은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이한테 사람 보낸 거 알고 있다. 당장 손 떼. 민정이 소파 팔걸이를 쥐며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먼저 전처하고 아이 문제를 숨기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경고할 자격이 있어? 숨긴 게 아니라 확인하는 중이었어. 확인? 5천만 원까지 보내놓고 확인이라고?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을 이사회하고 언론에 알리면 성진그룹이 어떻게 되겠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어? 태준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성진그룹 최대 주주 지분은 2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와 사회이사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신임을 잃으면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태주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민정의 아버지 최만호가 사회이사 박진호, 이경태와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산에서는 더 직접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준의 학교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강하준은 성진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다. 교사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더 빠르게 번졌습니다. 하준은 하루아침에 학교 전체의 구설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교실 안에서 친구들이 노골적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야, 너 진짜 재벌 아들이냐 하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준은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준이 도시락도 없이 텅 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앉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같은 반 수빈이 도시락 2개를 양손에 들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으러 왔다. 수빈이 하준 옆에 털썩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준은 아무 말 없이 수빈이 건네는 반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영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출생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것도 중학교 때 봤어요. 서영의 등이 굳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내 아버지가 성진그룹 회장이래. 그게 사실이에요? 하준이 묻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영이 하준을 거실 바닥에 마주 앉혔습니다. 아버지가 강태준이라는 것, 이혼이 진행되는 중에 임신을 알게 된 것, 빚에 쫓기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이유, 서산까지 내려온 과정, 태준이 재벌이 된 뒤에도 연락하지 않은 이유. 서영은 밤이 깊어가도록 이야기했고 하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하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왜 나한테만 아버지가 없어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준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서영은 거실에 홀로 남아 아들이 닫은 문을 바라보며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하준이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서영이 도마 앞에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말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단무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아들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영은 닦지 않고 밥을 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한남동 자택 서재에서 태준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안건 목록에 회장 사생활 관련 기업 이미지 점검이라는 항목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태준이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민정이 벌써 이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재 문 너머에서 도윤이 가방을 메고 등교 준비를 하다가 아버지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저 학교 가요. 그래, 먼저 가라. 아빠 바쁘다. 도윤이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점점 무심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오늘 아침에 한 겹 더 쌓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도윤의 휴대폰에 어머니 민정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도윤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이틀 전, 태주는 서울 종로의 한정식 집에 대학 시절부터 30년 지기인 법무법인 한성 대표 변호사 황재민을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태주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산 재래시장에서 서영을 발견한 것, 하준이라는 19살 아들이 있다는 것, 민정이 이미 이사회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까지. 재민이 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 쪽이 이사회를 이용해서 내 경영권을 흔들기 전에 네가 먼저 다 공개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돼. 내가 먼저 숨기고 있다가 터지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네가 먼저 밝히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재민이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태준 앞에 펼쳤습니다. 민정 씨 쪽이 지금까지 한 것들, 흥신소시켜서 서영 씨 모자를 감시한 거, 학교에 익명 제보 넣은 거, 시장 재개발을 밀어붙이려 한 거. 이것들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증거만 확보되면 민정 씨 쪽이 오히려 수세에 몰린다. 태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산 도서관 열람실에서 하준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학교 소문이 퍼진 이후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리를 두었고 열람실 안에서도 하준의 양옆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빈이 가방을 들고 와서 하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이거 수학 30번인데 나 도저히 모르겠다. 좀 봐줘. 수빈이 문제지를 밀어놓자 하준이 고개를 숙여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옆에 앉는 수빈의 태도가 하준에게는 이 학교 안에서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에 사회이사 전원이 착석했습니다. 민정이 사전에 포섭한 사회이사 박진호와 이경태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안건 서류에는 회장 사생활 관련 기업 이미지 점검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진호가 안경 너머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친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사이고 경영 능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이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일을 이용해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려 정기택에게 눈짓하자 정기택이 사회이사 전원에게 서류 봉투를 한 부씩 돌렸습니다. 황재민이 준비한 서면이었습니다. 민정 측이 벌여온 행위들의 법적 문제점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경태는 서류를 반쯤 읽다가 덮어버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박진호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안건 상정은 철회하겠습니다. 이경태가 곧바로 동조했습니다. 회장 개인사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정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정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태준은 회의실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태준이 정기택에게 말했습니다. 서산 간다. 경호팀 준비시키겠습니다. 아니, 혼자 간다. 차 키만 줘.
태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산 재래시장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서영이 좌판 정리를 마치고 시장 골목으로 나오는데 가로등 불빛 아래에 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또 왔어? 서영이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준의 손에는 돈 봉투도 변호사 서류도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서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을 너무 늦게 왔다. 그때 나는 네가 잘 살 거라고 믿은 게 아니라 내 짐을 덜고 싶었던 거였다. 가로등 불빛이 태준의 숙인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변명도 조건도 붙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서영은 준비해둔 거부의 말이 목구멍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가. 서영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돌아가는 대신 시장 인근 소형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이 열리는 시간에 태준이 서영의 좌판 앞에 나타나 김밥 한 줄을 샀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 없어.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태준은 같은 시간에 나타나 김밥 한 줄을 사 먹고 그 말 한마디만 건넨 뒤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선가게 주인 최만수가 순자 옆으로 슬쩍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순자 씨, 저 양반 혹시 서영 씨 옛날 남편 아니야? 매일 양복 입고 김밥 사러 오는 남자가 어딨어? 순자가 생선 비늘을 털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 순자는 말을 아꼈지만 서영의 표정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아침 하준이 등교 전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좌판 앞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준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이름, 뉴스에서 본 얼굴,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남자. 하준이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강하준입니다. 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준의 이마 라인과 눈매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요? 몰랐다. 알았으면 반드시 찾아왔을 거다. 하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건 아저씨 사정이고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김밥 말면서 나 키운 거 알아요? 안다. 그래서 여기 있다. 하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서서 시장 안쪽 서영의 좌판 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태준은 하준이 사라진 골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좌판 안에서 서영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들어오자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서성이는 태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서 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 20년 만에 서영이 태준에게 건네는 첫 번째 호의였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좌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좌판 구석 플라스틱 의자에 서영과 태준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묵 국물 그릇이 둘 사이에 놓였습니다. 서영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동의하겠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3가지. 서영이 손가락을 하나 펴며 말했습니다. 하나, 하준이 인생은 하준이가 정한다. 2, 상속이니 후계니 그런 거에 절대 끼어들지 마. 3, 하준이가 아버지라 안 부르면 강요하지 마.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알겠다. 서영이 태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국 식기 전에 먹어. 태준이 그릇을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20년 만에 서영이 건넨 음식이었습니다. 서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준이 핸들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묵 국물의 따뜻함이 아직 목구멍에 남아 있었고 하준이 아저씨라고 부른 그 단어의 거리감이 가슴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에서 민정이 학교에서 돌아온 도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도윤아,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윤이 소파에 앉자 민정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한테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들이 있을 수도 있대. 도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형이 있는 거예요? 민정이 도윤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형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수선했습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간 도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잘했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라는 존재가 자기보다 5살이나 위라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까지 덮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방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민정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되짚었습니다. 이사회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써야 해. 민정이 휴대폰을 들고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아, 서산 재개발 건 어디까지 진행됐어? 서산중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대기실에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창문 쪽을, 서영은 복도 쪽을, 하주는 둘 사이 빈 의자 하나를 두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 안쪽 세포를 면봉으로 긁어내는 간단한 검사였지만 간호사가 이름을 부를 때까지 3사람 중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2주 뒤 태준이 서산 서영의 집을 찾았습니다. 검사기관에서 보내온 밀봉된 봉투를 서영 앞에 놓았습니다. 서영이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읽는 서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99.99% 친자관계. 예상하고 있었는데도 3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준이 결과지를 한번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서영과 태준만 남았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준이가 정할 일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매주 주말에 서산에 내려와서 하준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겠어? 나한테 묻지 말고 하준이한테 직접 물어봐.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준아, 아저씨가 매주 토요일마다 서산에 오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문손잡이를 잡은 채 기다리고 있는데 하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고 싶으면 오세요. 대신 시장 장사는 안 도와드립니다. 태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 주 토요일 태준이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하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말을 걸면 하준은 짧게 대답했고 하준이 먼저 입을 여는 일은 없었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 같은 분식집 같은 자리에서 하준이 가방을 뒤지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였습니다. 이 정도면 의대 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준이 성적표를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점수보다 먼저 물어볼 게 있는데 왜 의대를 가고 싶은 거야?
하준이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쓰러졌어요. 새벽에 시장 가다가 길에서 그냥 쓰러졌는데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태준이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근데 돈이 없었어요. 엄마가 간호사한테 최소한만 해달라고 했어요. 링거 하나 맞고 그날 바로 퇴원했어요. 하준이 고개를 숙이고 국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아파도 약국에서 진통제만 사 먹었어요.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 혈액형이 드문 거라 피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질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른 적도 있었고요. 태준이 입을 다물고 하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영이 혼자 감당한 20년의 무게가 아들의 입을 통해 한 조각씩 건너왔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태준이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태준의 주말 방문이 반복되면서 서영의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이 와도 좌판 밖으로 나오지 않던 서영이 셋째 주부터는 태준과 하준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 어묵탕을 끓여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좌판 뒤쪽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밥과 어묵탕으로 저녁을 먹는 풍경이 이웃 상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순자가 서영의 좌판 앞을 지나가다가 세 사람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서영의 좌판으로 와서 슬쩍 웃었습니다. 얼굴이 좋아졌다. 서영이 김밥 재료를 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그래. 서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넷째 주 태준이 서산 시내 독서실 6개월 이용권과 최신 수능 참고서 세트를 준비해서 서영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하준이 공부에 보태려고 준비했는데 네가 괜찮다고 해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영이 참고서 세트를 내려다보며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서영이 하준을 불렀습니다. 이거 너의 아버지가 주는 거다. 받을지 말지 네가 정해. 하준이 참고서 세트를 양손으로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표지를 한 장 넘기고 목차를 훑어보고 다시 덮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이 어색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준과 하준이 서산 인근 간월암으로 이어지는 해안 둑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갈매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하준이 둑길 난간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건축가. 멋진 건물 짓고 싶었는데 정작 지은 건 물류 창고뿐이다. 하준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태준이 처음 듣는 아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란히 걷는 이 시간이 20년의 빈자리를 한 걸음씩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오는 주말에는 김밥 외에 시금치나물, 감자조림, 된장찌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20년 전 태준이 좋아하던 반찬이었습니다. 태준이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알아챘지만 말하지 않고 묵묵히 먹었습니다. 원래 우리 반찬이 이거야. 서영이 그 한마디만 했고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넣었습니다. 다섯째 주말 하준의 전국 모의고사 성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연계 상위 0.3%, 의대 합격권 진입이었습니다. 태준이 서울 사무실에서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적 봤어? 봤지. 잘했다, 하준이. 서영이 수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잘했지.
태준의 입이 멈추었습니다. 서영이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태준이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잘 키워줘서. 서영이 전화를 끊고 나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순자가 행주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했네. 서영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뭘 또 귀는 밝아가지고. 서영이 대답 대신 김밥 재료를 정리하며 화제를 돌렸지만 귀 끝이 붉어진 것을 순자는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하준의 성적을 축하한다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서영의 좌판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하준이 어디 갔어요? 독서실 갔다. 너도 밥은 먹고 다녀. 서영이 김밥 한 줄을 싸서 수빈에게 내밀었습니다. 수빈이 두 손으로 받으며 웃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윤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가 서산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어머니 민정에게 들은 뒤 같은 집에 사는데 왜 자신에게는 주말을 쓰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이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민정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보다 그 사람을 더 챙기는 거야. 도윤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냥 아빠한테 전화해도 돼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의 말 사이에서 도윤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태준이 서산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습니다. 참고서 덕분에 공부 효율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세요. 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 내린 태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자 도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2건이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늦었다. 내일 연락하마. 태준은 도윤의 전화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민정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오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산 재개발 건 어디까지 됐어? 보고서가 시청에 접수됐고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밀어. 더 빨리 진행되게. 민정이 전화를 끊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도윤의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도윤은 이불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내일 연락하마라는 5글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하준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산 중앙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 하준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왼쪽 좌회전 차로에서 대형 화물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트럭 범퍼가 코앞이었습니다. 충돌음이 울렸고 하준의 몸이 5m 넘게 튕겨나가 도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인근 상점 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7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가 하준을 서산중앙병원 응급실로 실어 날랐습니다. 하준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왼쪽 다리뼈가 여러 곳 부러졌고 뱃속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왼쪽 갈비뼈 3곳이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보호자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분? 시장에서 장사 중이던 서영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영 씨 되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와 계십니다. 서영의 손에서 김밥 칼이 미끄러져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좌판 위 재료를 그대로 둔 채
앞치마도 벗지 않고 서영이 시장 골목을 뛰어나갔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뒷모습을 보고 행주를 내던지며 뒤따라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서영이 침대 위 하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서영의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서영아, 정신 차려.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중에 간호사가 서영에게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분 혈액형이 RH 음성 B형인데 저희 병원에 보유량이 2단위밖에 없습니다. 수술하려면 최소 6단위가 필요한데 인근 혈액원에 긴급 요청을 넣었지만 확보까지 3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서영이 간호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도 같은 혈액형이에요. 내 피를 뽑아요. 당장 뽑아요. 간호사가 서영의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빈혈이 심합니다. 피를 뽑을 수 있는 기준에 한참 못 미쳐요. 죄송하지만 헌혈이 불가능합니다. 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3시간을 기다리라고요? 내 아들이 지금 피가 모자라서 수술을 못하는데. 서영이 응급실 복도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2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김밥을 말고 끼니를 걸으며 살아온 몸이 이 순간 서영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순자가 서영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준이가 사고 났어. 교통사고야. 수술해야 하는데 피가 모자라. 하준이 혈액형이 너무 드문 거라 병원에 없어. 태준이 서울 사무실 회의 테이블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다. 내 혈액형도 같은 거야. 내 피를 쓸 수 있어. 서영이 수화기를 잡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 당신도 같은 혈액형이야? 그래. 나도 같은 RH 음성이야. 서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하준이가 그 혈액형이었구나. 태준이 전화를 끊자마자 정기택에게 소리쳤습니다. 헬기 잡아. 서산중앙병원이야. 그리고 서울중앙의료원에 연락해서 같은 혈액형 피를 최대한 확보하고 서산으로 보내. 정기택이 즉시 전화기를 2개 집어들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만에 태준이 서산중앙병원 옥상에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전에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체열실에 들어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뽑아요. 간호사가 태준의 팔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동시에 서울에서 출발한 의료 차량이 혈액 사다니를 싣고 서산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피가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의료진이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태준과 서영이 나란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 수술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앞치마에는 아침에 만든 김밥의 밥풀이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왼팔에는 헌혈 자국 위에 붙인 반창고가 보였습니다. 수빈이 학교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대기실에 들어선 수빈이 서영 옆에 앉았습니다. 아줌마, 하준이 괜찮아요? 수술 중이야. 서영이 짧게 답하고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빈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영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4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뱃속 출혈 부위를 꿰매고 부러진 다리뼈를 고정했습니다. 피가 많이 빠졌지만 수혈 덕분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다만 이틀 안에 감염이 생기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서영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는 서영의 팔을 태준이 잡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태준이 서영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병원 정문에 몰려든 기자들의 카메라가 잡았습니다. 낮에 병원 간호사가 올린 글이 퍼지면서 기자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 성진그룹 강태준 회장 숨겨진 아들 교통사고에 헬기 출동, 직접 헌혈이라는 기사가 크게 실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화물트럭 운전사가 전날 밤 장거리 운행 후 잠을 2시간도 못 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사고가 아니라 순수한 교통사고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터진 월요일, 장이 열리자마자 성진그룹 주가가 전날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민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이사 박진우를 통해 긴급 이사회 소집과 회장 신임 투표 안건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준은 하준의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재민, 정기택과 전화로 이사회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재민이 전화 너머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틀 안에 서울 올라와서 직접 대응 안 하면 경영권 잃을 수도 있어. 태준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하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눈 뜨기 전에는 못 간다. 수술 다음 날 밤 중환자실에서 하준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침대 옆 간이의자에서 꼬박 밤을 새운 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양복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왜 안 가셨어요? 회사 일 있으시잖아요. 하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하준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회사보다 네가 먼저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에서 서영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준이 깨어났다는 안도도 잠시, 같은 날 서울에서 강태준 회장, 20년간 아들을 내버려뒀다는 기사가 나갔습니다. 태준이 서영과 하준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사실과 달랐지만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요 거래처 2곳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계약은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태준이 기자들을 피해 병원 비상구를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아들의 병상, 흔들리는 회사, 뒤집어진 여론이 동시에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읽지 않은 문자들을 넘기다가 멈추었습니다. 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하준 씨 괜찮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준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내 이야기도 듣겠다. 이번 주 안에 꼭 만나자. 자신이 하준에게 매달리는 사이 14세짜리 아들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태준은 이 밤에야 돌아보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남동 자택에서 도윤이 이불 속에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답장을 읽고 화면을 꺼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정이 오미랑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름으로 된 회사 지분 위임장 준비해. 사모님, 그건 내가 하라면 해. 도윤은 아직 위임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태준이 하준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하준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고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준아, 아저씨가 서울에 가서 정리할 일이 있다. 이틀이면 돌아오겠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세요. 뉴스 봤어요. 회사 일 많으시잖아요. 태준이 하준의 이불 끝을 한번 매만지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서 당신이래. 여기는 내가 지킨다. 수빈이가 방과 후에 온다고 했어요. 교과서 읽어주겠다고. 수빈의 목소리가 병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태준은 이사회 대응보다 먼저 도윤의 중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교문 앞 가로수 그늘에 서서 종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윤이 가방을 맨 채 교문을 나서다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빠, 같이 밥 먹자. 학교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교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아이스 초코를 빨대로 저었습니다. 하준 씨 많이 다쳤어요? 수술 잘 됐다. 이제 회복하면 된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빨대를 입에 물었다 뺐다 반복했습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도윤이 빨대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매주 서산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에 나는 혼자 밥 먹어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뉴스 보고 물어봐요. 너네 아빠 숨겨진 아들 있냐고.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이 컵 위에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엄마가 그래요. 아빠가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챙긴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태준은 도윤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14세 아들이 서투른 문장으로 꺼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한테 잘못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준이가 생겼다고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너도 내 아들이다. 도윤이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가방을 열어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태준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사인하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태준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도윤 이름으로 된 회사 지분과 민정이 관리하는 지분을 합쳐서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민정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도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사인하지 마라. 아빠가 설명해 줄 테니까 천천히 이해하면 된다. 태준이 카페 냅킨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1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회사 지분이 뭔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뭔지, 이 종이에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14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놓았습니다. 도윤과 헤어진 태준이 곧바로 황재민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위임장을 테이블 위에 펼치자 재민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어머니 자격으로 아이한테 사인시키려 한 거야.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도의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사회에서 이걸 쓰면 배임으로 물릴 수 있어. 재민이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태준아, 지금까지 민정 씨가 한 것들, 흥신소 감시, 학교 제보, 기사 조작, 전부 증거를 잡아서 한꺼번에 정리해야 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가 카페에서 그러더라. 엄마 전화 통화를 몇 번 들었는데 학교에 전화한 것도 흥신소 보낸 것도 엄마가 한 것 같다고. 재민이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면 출발점은 충분해. 재민이 법무법인 조사팀을 투입했습니다. 3일 만에 오미랑과 민정 사이의 통화 녹음 3건, 흥신소 고용계약서, 경제지 기자에게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장세호에게 재개발 보고서를 맡긴 이메일이 확보되었습니다. 증거가 갖춰진 다음 날 저녁 태준이 한남동 자택 거실에서 민정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흥신소 고용계약서, 기자한테 보낸 돈 내역,
재개발 보고서, 의뢰 이메일. 다 있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준이 이혼 조건을 꺼냈습니다. 재산은 법대로 나누되 이 집하고 부동산 2채는 네가 가져. 도윤이 회사 지분 8%는 도윤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맡겨두고 20살이 되면 도윤이한테 넘긴다. 대신 넌 회사 일에서 완전히 손 뗀다. 민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협박이야? 사실이야. 법적으로 다 따져보겠어. 쉽게 안 끝날 줄 알아. 1시간 넘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산 비율, 지분 구조를 놓고 민정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고소하면 이 증거가 전부 세상에 나가. 그때 도윤이가 어떻게 되겠어? 민정의 눈이 흔들렸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직접 나한테 위임장을 가져왔어. 내 편이 아니라 뭐가 맞는 건지 물어보러 온 거야. 민정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법적 증거보다 아들이 자기가 아닌 아버지를 찾아갔다는 사실이 민정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민정이 소파에 다시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짚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목만 확실하게 해. 지분 8% 도윤이 이름으로 맡겨두는 거 공증으로 남겨. 민정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을 멈춘 것은 법 앞에서 진 것이 아니라 아들을 더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합의서가 공증된 다음 날 이사회에 민정의 활동 중단이 통보되었습니다. 사회이사 박진호와 이경태가 즉각 입장을 철회했고 회장 신임 투표 안건은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태준이 성진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강하준이 있습니다. 하준이는 본인 뜻에 따라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며 성진그룹 후계와는 무관합니다. 최근 나온 기사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퍼지면서 여론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피를 뽑아 아들을 살렸다는 점, 아들이 재벌 후계가 아니라 의대를 지망한다는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계약 보류를 통보했던 유통사 한 곳이 먼저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태준은 다시 서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준이 일반 병실 침대에 앉아 태블릿으로 아버지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후계랑 상관없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퇴원 날 병원 로비에서 서영이 하준의 오른쪽을, 태준이 왼쪽을 부축했습니다. 하준이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양쪽에서 잡으니까 넘어질 수가 없네요. 세 사람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순자, 최만수, 수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고생했다. 순자가 보온 도시락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에서 서영의 집으로 가는 길에 태준이 차를 시장 앞에 세웠습니다. 시장 재개발 건은 어떻게 됐어? 서영이 차창 밖 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구청에 이해 신청 넣었어. 주민 의견 듣는 절차가 시작됐고 법률 지원이랑 도시 전문가 자문을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번엔 받아줘. 서영이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돈은 안 받아. 근데 전문가가 우리 모임에 와서 도와주는 건 괜찮아.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의 작은 집 거실에 5사람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영, 태준, 하준, 순자, 수빈. 순자가 밥상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본다. 서영이 국 냄비를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서영이 부엌에서 국을 한 그릇 더 퍼오며 웃었습니다.
태준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맛이다. 서영이 반찬을 놓으며 받아쳤습니다. 맛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한 건 당신 입이야. 수빈이 하준에게 고개를 기울여 속삭였습니다. 부모님 재밌다. 하준이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숙이고 밥을 퍼넣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태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오겠다. 올 거면 참기름 하나 사와. 다 떨어졌어. 서영이 심부름을 시키듯 말했습니다. 태준이 신발끈을 묶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태준이 차에 타기 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과학 발표 1등 했어요. 태준이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했다.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11월 수능 시험날 새벽 5시. 서산 제1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영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직접 만든 김밥 도시락을, 다른 손에는 보온병에 담은 미역국을 들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위 속에서 서영은 발을 동동 구르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맞은편 편의점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태준이 시험장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태준은 서로의 존재를 눈인사로 확인했지만 각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준이 시험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목발을 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걸음이 조금 느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서영이 아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 풀 필요 없어. 아는 것만 정확하게 쓰면 돼. 알아요, 엄마. 하준이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아들의 뒷모습이 건물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고 하준이 정문을 나서자 서영이 달려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수고했다. 하준이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서영의 손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돌려 편의점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렌터카 안에 앉아있는 태준을 향해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준이 차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 달 뒤 성적 발표일 하준은 서울의대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넘겼습니다. 서영이 시장 좌판 위에서 성적표를 들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순자가 달려와 서영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됐어? 됐냐고.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자가 서영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바보야, 울지 마. 웃어야지. 서영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사무실에서 태준이 정기택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준군 의대 합격권 진입했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쥐고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산시장 안순댓국집에서 태준, 서영, 하준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이듬해 2월 하준이 서울의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태준이 등록금 지원을 제안하자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자 부분만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장학금하고 과외로 충당하겠습니다. 서영이 옆에서 김밥을 싸며 말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기숙사 입소날 서영이 서산에서 올라와 하준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옷을 하나씩 꺼내 서랍에 넣는데 맨 아래 칸에서 비닐에 쌓인 김밥 10줄과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하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밥 굶지 마라. 아프면 바로 말해라. 네가 태어나던 날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었다. 하준이 기숙사 창가에 서서 편지를 읽고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매주 전화할게요. 서영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아무 말 못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태주는 도윤과의 관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격주 토요일마다 도윤과 단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메뉴판만 들여다보며 어색한 시간이 흘렀지만 세 번째 식사에서 도윤이 스테이크를 자르다 말고 물었습니다. 아빠, 나도 서산 가봐도 돼요? 태준이 나이프를 내려놓고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되면 데려갈게. 민정은 이혼 합의에 따라 한남동 자택을 떠나 강남 도곡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짐을 정리하는 날 민정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만 잘 부탁한다. 태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하다. 도윤은 내 아들이다. 서산에서는 태준이 연결한 도시 전문가 자문단과 서영의 주민 모임이 함께 움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산시청이 재래시장 전면 철거 계획을 거두고 시장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붕을 고치고 배수시설을 바꾸고 화장실을 새로 짓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영의 김밥집도 좌판에서 3평짜리 작은 점포로 올라갔습니다. 새 간판에 서영인의 김밥이라는 글씨가 붙었습니다. 서영은 그 간판 아래에서 여전히 새벽 3시에 김밥을 말았습니다. 개업날 순자와 최만수를 비롯한 시장 상인들이 화분과 떡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태준도 서산에 내려와 점포 구석에서 김밥 한 줄을 먹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하준과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하준이 기숙사 책상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개업 축하합니다. 서영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화면을 향해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하준이 의대 1학년 첫 학기를 마치고 주말에 서산에 내려왔습니다. 태준도 같은 날 서산을 찾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나란히 걷는데 하준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하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까부터 불러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봐라. 아버지. 태준이 하준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았습니다. 잘 들린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걸어 서영의 점포 앞에 도착했을 때 서영은 점포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서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이 서영의 김밥집 바로 옆 시장 통로 빈 공간에 나무 벤치 하나를 놓았습니다. 이건 또 뭐야? 내가 올 때마다 앉을 자리. 자릿세는 김밥으로 내겠다. 한 줄에 3,000원이야. 깎아주는 거 없어. 여름이 되어 태준이 도윤을 데리고 처음으로 서산에 왔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서영이 점포 안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은 14세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눈에 태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둘째 아들 도윤이다. 서영이 도윤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앉아라. 김밥 싸줄게. 도윤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도윤이 점포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붙어있는 하준의 모의고사 성적 우수 상장을 발견하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형이다. 공부 잘한다. 서영이 김밥을 싸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빠, 하준 형은 언제 만나요? 다음에 하준이가 서산 오면 같이 오자. 태준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어느 주말 하준이 서산에 내려온 날과 태준, 도윤의 방문이 겹쳤습니다. 서영의 점포 앞 벤치에 태준이 앉고 그 옆에 하준과 도윤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공부는 잘하냐? 하준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과학은 잘해요. 그래, 나도 과학 좋아했는데. 서영이 점포 안에서 김밥 4줄을 싸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 벤치가 참 일을 많이 하네. 서영이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시장이 한산해졌습니다. 태준이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고 서영은 점포 안에서 다음날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저편에서 하준과 수빈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도윤은 벤치 끝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잘 살게 됐다. 서영이 점포 안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김밥 맛있다고 했어. 매일 먹으면서 매번 같은 말이야. 서영이 고개를 저으며 김밥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하준과 수빈이 점점 가까이 걸어왔고 시장 골목에 오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준이 점포 앞에 도착해 벤치에 앉은 태준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윤이 아이스크림을 내밀었습니다. 형,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수빈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김밥 하나요. 앉아라, 지금 싸줄게. 태준이 남은 김밥 한 조각을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이 받아서 입에 넣었습니다. 벤치 위에 아버지와 두 아들, 점포 안에 서영과 수빈. 김밥 한 줄을 사이에 두고 5사람이 하나의 풍경 안에 모여 있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서영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김밥을 말았고 태준은 빈 책장 아래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그 세월이 재래시장 파란 천막 아래에서 다시 이어졌습니다. 잘 살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20년짜리 짐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태준이 김밥 한 줄 사 먹으며 매일 좌판 앞에 섰던 것처럼 서영이 국 한 그릇 내밀며 문을 열어준 것처럼 하준이 오랜 침묵 끝에 아버지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린 것처럼 돌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 하나로 20년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건네지 못한 말 한마디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망설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